안녕하세요. 자식들의 인생사를 지켜보며 울고 웃고 화도 내면서 살았던 60대 남자입니다. 이곳엔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그분들은 아마 제 인사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동안 부모는 참 많은 감정들에 휩쓸려 살게 된다는 걸 말이죠. 저에겐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는데요. 그런 두 아이와 자식처럼 여겼던 며느리까지 세 아이를 지켜보며 전 오랜 시간 널뛰는 감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 제 인생 이야기를 지금부터 사연으로 천천히 풀어볼게요. 저는 큰애인 아들이 13살 때 아내를 불의의 사고로 잃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혼자 아들과 딸을 키우며 많은 한숨과 눈물을 흘려보내야 했죠. 이놈의 기집애! 웬만한 남자애들도 너만큼은 속을 안 썩이겠다. 어린 것이 벌써부터 술이고 담배고 다 입에 대고 돌아다니더니 이젠 학급 친구들 따돌림까지 시켜? 내가 뭐 다른 애들도 다 걔 무시해. 그러게 누가 찐따처럼 굴랬나? 괜히 괴롭히고 싶게. 이것이 그래도 너 잘못했다는 말 나올 때까지 오늘 아주 회초리 호되게 맞을 줄 알아. 착했던 아들과 달리 딸은 점점 비행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친구를 따돌리고 괴롭힌 일에 대해서도 전혀 반성을 안 턴 악한 모습까지 보였죠. 어르고 달래고 회초리를 들고 집에서 쫓아내도 봐도 딸의 철없는 행동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였죠.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건실한 직장인이 된 아들과 달리 대학은커녕 직장조차 꾸준히 다니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겁도 없이 카드를 긁으며 사치를 하고 술을 마시고 다니는 모습에 저뿐 아니라 아들까지도 딸을 자주 나무라고 혼내게 됐죠. 김신혜, 너 진짜 정신 안 차려? 오빠가 네 스스로 돈 벌어서 쓸 거 아니면 카드 작작 쓰랬지? 허구한 날 술 처먹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나랑 아버지 경찰서에까지 들락거리게 해놓고 뻔뻔하게 또 카드값을 빌려달래? 그럼 어떡해? 나 신용불량자 되라고? 내가 뭐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해? 난 아침잠이 많아서 남들처럼 아침에 매일 출근한 일은 힘들다니까? 예끼 녀석아. 그럼 네 오빠는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쉽다냐? 너 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너무 일찍 엄마를 잃은 네가 너무 짠해서 내가 너한테 너무 약하게 굴었다. 그래서 대신 카드값 몇 번 내줬더니 그게 널 아주 망나니로 만들었구나. 이 애비가 더는 돈을 안 주니 이제 네 오빠한테까지 가서 난리를 피워? 얘 석주야, 너 절대 쟤한테 돈 주지 마라. 어디 호되게 혼이 나봐야 정신이 번쩍 들지? 어린 나이에 벌써 신용불량자가 될까 싶어 몇 번 카드값을 빌려주었더니 딸은 더욱 돈을 펑펑 쓰고 다녔습니다. 결국 이러다 애 버릇을 다 버리겠다 싶어 돈을 주지 않았더니 딸은 이제 아들에게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떼를 써대더라고요. 딸에게 화를 내긴 했지만 마음이 여렸던 아들은 어쩌다 한 번씩은 딸에게 카드값을 빌려주더군요. 아들은 한숨을 쉬며 제게 씁쓸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죠. 냉정하게 굴여야 하는 걸 알면서도 신혜가 클수록 그러기가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아버지. 신혜가 어머니와 정말 붕어빵처럼 닮은 거. 물론 속은 영 땅판이지만은요. 너무 그리운 어머니 얼굴로 돈 필요할 때만 되면 울상을 지며 제게 애원하는데 마치 어머니 보는 것 같아서 끝까지 매몰차게 굴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이런 제가 답답해요. 이건 진짜 신혜를 위한 일이 아닌 걸 아니까요. 딸은 자신의 엄마를 너무 그리워했던 아들의 약한 마음을 철저히 이용한 거예요. 저렇게 착해서 누가 데려는 가려나 걱정했건만 다행히 아들은 20대 후반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보다 2살이 많던 며느린 딱 아들처럼 순하고 착하면서도 밝은 아이였어요. 아버님, 퇴근하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그래, 퇴근했다.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 차려 먹기가 영 귀찮아서 좀 이따 라면이나 끓여 먹으려고. 라면이요? 어머, 안 돼요, 아버님.
이틀 전에도 라면 드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이, 안 되겠다. 저 아직 야근 중이거든요. 한 20분쯤 있으면 퇴근하니까 저랑 같이 저녁 먹어요, 아버님. 애 아빠 애 챙기고 벌써 저녁 먹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버님이랑 저랑 오붓하게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며느린 혼자 사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자주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결혼 1년 뒤 손주를 낳고 나서도 손주를 데리고 자기 친정보다 저를 더 자주 찾아와 줬어요. 사돈들 깬 자신을 포함해 자식이 셋이나 되어 어차피 이미 손주도 둘이나 보신 분들이라면서요. 게다가 한 번씩은 아들도 손주도 없이 혼자서 절 찾아와 시간을 보내주기도 했죠. 따로 나가 살며 돈 필요할 때 빼곤 잘 오지도 않던 딸에 비해 며느리는 더욱 딸처럼 제게 잘해준 거예요. 애미야, 나 너희 회사 앞인데 잠깐만 나와보련. 오늘 내가 일이 일찍 끝나서 잠깐 너 주려고 뭐 좀 사왔다. 네? 뭘 사오셨는데요? 그냥 케이크랑 간식거리 좀 이것저것 사왔어. 우리 회사 여직원이 말해준 카페에서 사온 건데 젊은 사람들이 그곳 다과들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도 주고 이 회사 사람들한테도 우리 며느리 잘 좀 봐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좀 사왔지. 그런 며느리가 솔직히 저는 딸보다도 더 예쁘고 고마웠습니다. 물론 아들도 제게 잘했지만 무뚝뚝한 아들에 비해 늘 저를 살갑게 대해주던 며느리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때문에 저 며느리를 친자식처럼 여기며 챙겨주었어요. 부모된 마음으로 이직한 회사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던 며느리를 위해 간식거리도 사다 주고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여성복 매장에 들어가 며느리의 옷을 사다 주기도 했죠. 우리 며느리가 키는 요만하고 제법 날씬한 것도 같은데 그런 사이즈에 맞는 옷 좀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어머, 시아버지께서 며느리 옷을 사러 오신 거예요? 야, 너무 보기 좋다. 그럼요. 며느리분이 평소에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아니면 며느리분 사진을 보여주셔도 좋고요. 아, 사진 있어요. 여기요. 우리 며느리 참 예쁘죠? 웃는 얼굴이 참 맑고 순수한 것이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직원분들이나 친구 녀석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하고 나면 괜히 민망해진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돼서 너무 팔불출 같아 보이나 싶어서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며느리에게 제 아내의 목까지 시부모의 사랑을 주고 싶더라고요. 또한 평소엔 순하기 짝이 없던 며느린 단호할 땐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새언니가 오빠한테 더 이상 저한테 돈 주지 말라고 꼬드긴 거죠? 아무리 졸라도 새언니랑 결혼한 후부터 오빠가 저한테 돈을 안 빌려준다고요. 굴러 들어온 돌이면 얌전히 지켜나 볼 것이지 왜 착한 우리 오빠를 들쑤셔나요? 야, 김신혜, 너 네 새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무슨 네 새언니 때문이야?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나도 이제 책임질 가족이 있으니 더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못한다고. 오빠, 진짜 1억이야? 진짜 여자의 눈 멀어서 동생을 모른 척 할 거야? 어느 명절날 딸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생떼를 쓰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결혼한 후 더는 딸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그러자 딸은 그 탓을 모두 며느리에게 돌렸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 이어 제가 화를 내려던 때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소리를 치지 않겠어요? 아가씨, 말 가려서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우는 척하는 거 내 남편 마음 약해지게 하려고 연기하는 거 다 티나요. 어떻게 똑같이 엄마를 잃은 동생으로서 오빠의 약점을 그렇게 이용해 먹을 수가 있어요? 정신 좀 차려요. 부끄러운 줄 알라고요. 그리고 성인이 됐으면 직접 땀 흘려서 돈 벌 생각을 해야죠. 또 한 번 내 남편이나 아버님한테 돈 달라고 요구하기만 해봐요, 어디? 그땐 신우이고 뭐고 내가 아주 인생 선배로서 쓴맛을 보여줄 테니까. 늘 불쌍한 척을 하며 저와 아들을 만만하게 봤던 딸에게 며느린
처음 만난 적수였던 모양이었어요. 며느리의 말에 흠칫한 딸은 며느리의 편을 들던 저와 아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곤 표독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소리를 빽빽 지르며 집을 나가버렸죠. 그래, 다들 한통속이다 이거지? 어디 같은 핏줄이 난 내팽개치고 새언니만 잘 챙겨봐. 이놈아, 너 당장 다시 돌아와서 사과하지 못해? 안 해. 그깟 카드값 좀 몇 번 내줬다고 아빠도 오빠도 잘난 척하는 거 꼴 보기 싫어서라도 나 이 집 이제 안 와. 그 뒤 딸은 더럽고 치사하다며 정말 집의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났지만 저도 이젠 딸에게 많이 지친 상황이었어요. 때문에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싶어 저도 더 이상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죠. 그리고 며느리인 속상해하는 제 마음을 헤아려 주듯 아들과 며느리인 이후 저를 더 살갑게 챙겨줬어요. 그런데 저희 손주가 6살이던 해부터 두 아이에게 이상한 낌새가 보이더군요. 아버지, 오늘도 저희 홍원이 좀 잠시만 부탁드릴게요. 죄송해요. 내 손주 봐주는 거야 상관없다만 너 잠깐 여기 앉아봐라. 너 요즘 이상해. 자꾸 애미도 없이 혼자 와서 일 봐달라고 부탁하고 가잖아. 애민 요새 나한테 전화 한 통 없고 넌 물어보면 그냥 애미가 바쁘다고만 하고 심지어 요새 애미 내 전화도 잘 안 받으려고 하던데 너희 무슨 일 있지? 뭐야, 얼른 말해봐. 언제부턴가 자꾸만 아들이 제게 손줄 맡기고 가기에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던 전 아들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하고 망설였어요. 그러더니 결국 고개를 떨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은요, 저희 집사람 회사도 그만두고 요즘 밖으로만 나돌고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아시죠, 아버지? 저희 집사람 몇 달 전부터 그런 불법 종교시설에 빠져서 집에 있는 돈도 다 가져다가 거기에 헌금하고 하루 종일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 그 사람 말리고 붙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린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회사도 애도 다 내팽개치고 돈까지 그곳에 갖다 바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경악을 한 제게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놈들이 얼마나 간악한 놈들인 줄 아세요? 그놈들은 제 아내를 가족을 이용해서 꼬셨더라고요. 저와 제 아들이 제 어머니 팔자를 닮아서 사고로 단명할 팔자라는 말을 하면서요. 우리 살리려면 만사다 제쳐두고 헌금을 하면서 지성을 드려야 한다고 했다는데 말이 되나요? 그런데 아내는 완전히 눈이 돌아서 제 설득은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아들이 며느리의 변화를 알아챘을 때 이미 며느리인 아들 몰래 거액을 갖다 바친 뒤였다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며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사정을 다 알게 된 후에도 손주를 자주 맡기며 며느리를 붙잡으러 다녔죠. 주말엔 제가 아예 아들의 집에 가 있기도 했는데 그때 아들 손에 끌려온 며느리의 발악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었어요. 나 이렇게 기도를 멈추면 신께서 노하신다고. 제발 정신 차려. 지금 우리 집안 거의 다 거덜났어. 그나마 처각 형편이 어려워서 당신이 장인 장모님께 피해를 못 입힌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당신 분명 처가까지 주저앉혔을 거야. 지금 그놈들 말에 속아서 가족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제발 내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정신 좀 차려. 당신은 몰라. 이건 진짜라니까. 신께 정성 들여서 가족을 살렸다는 사람이 거기 한두 명이 아니야. 이것만이 당신이랑 우리 애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아버님, 혹시 가진 돈 많으세요? 아버님도 아버님 아들이랑 손주 살리고 싶으시죠? 제발 그 돈 저 좀 주세요. 대출이라도 받아서 더 정성을 들이려고 했는데 애아빠 때문에 그러지도 못했어요. 네? 심지어 그 와중에 며느린 제게까지 매달리며 돈을 요구하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붙잡고 눈물까지 흘리며 몇 번이나 애원했죠. 애미야, 넌 지금 크게 속고 있는 거다. 이 옆에서 울고 있는 네 아들 애미 좀 봐라.
이건 집을 살리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그 착했던 네 마음을 그 악마 같은 놈들이 대체 어떻게 헤집어 놓은 거니? 심지어 아들은 나중엔 회사까지 쉬며 며느리가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져 갔어요. 기어코 도망갔던 며느리를 또 붙잡으러 갔다가 보안 요원들에게 쫓겨나며 생긴 생채기가 아들의 몸엔 하나둘 늘어가기도 했죠. 한 번은 저도 그런 아들을 따라 그곳을 찾아가 대판 뒤집어 엎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린 며느리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이제 어떡해요? 저희 집사람 이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이젠 집에 남은 돈도 없고 장인 장모님도 거의 자포자기세요. 차라리 원래 못된 사람이었으면 냉정히 돌아서 가기라도 하지만 아시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제가 구해줘야 하는데 도무지 방법을 더 이상 모르겠어요. 신고해도 그놈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니 경찰도 손을 못 써줘요. 그렇게 모두의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없던 시간이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며느리는 편지 한 장을 남긴 채 완전히 집을 나갔어요. 옷가지와 짐을 모두 싸서 편지 옆에 이혼 서류를 함께 놔둔 채 말이죠. 더 이상 정성을 들일 돈이 없으니 앞으로 나의 신 곁에 머물면서 신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려고 해. 당신하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믿지 않던 당신은 그냥 당신 방식대로 잘 살아. 이번 생에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날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또다시 찾아 나서려 손주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보여준 며느리의 편지를 보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날 아들은 결국 며느리를 데려오지 못했죠. 아버지, 그 빌어먹을 종교 지부가 우리나라 곳곳에 있다더니 집사람은 그곳들 중 하나로 갔나 봐요. 매번 쫓아갔던 그곳엔 없더라고요. 그 뒤 우여곡절 끝에 아들은 며느리와 연락이 닿긴 했지만 결국 며느리의 뜻대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며느리와 연락이 두절된 동안 아들은 정말 많은 고뇌를 했거든요. 그 결과 결국 아들은 손주를 위해서 며느리의 뜻을 따르기로 한 거죠. 며느리를 쫓아다니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고통받은 손주를 더 이상 혼란스럽게 만들 수 없다면서요.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저희가 우리 막내를 잘 단속해야 했는데 저희가 부족한 부모였어요. 김서방,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우리 딸애가 까먹은 그 돈들조차 갚아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네. 좋은 분들이었던 사돈 어른들은 저와 아들을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이후 남은 건 손주와 거의 바닥난 통장 잔고뿐이었던 아들은 어떻게든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냥 회사가 좀 멀어지더라도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지 그러니? 나도 이젠 은퇴하고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으니 일찍 퇴근하고 집에 오면 홍원일 돌봐줄 수 있을 거 아니냐? 아니면 내가 너희 집으로 들어가리? 너 혼자만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편치 않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일 이사하면서 전화까지 시키면 더 힘들어할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오래된 친구분들이 많아서 아버지 그 동네 떠나기도 싫어하시잖아요. 저 때문에 아버지한테까지 희생을 강요드릴 수는 없죠. 전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 저도 더 이상 아버지 어린 아들이 아니라 자식을 둔 부모잖아요. 강해져야죠. 제가 괜찮다고 굳고 말해도 아들은 끝내 저와의 합가를 거절했습니다. 나중엔 꼭 자신이 저를 모시고 싶지만 지금은 자신과 아들이 저에게 짐이 될 것 같다면서요. 아들은 혼자 자식들을 키운 제가 나이 들어서까지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애가 싫다는데 제가 무작정 짐을 싸들고 들어갈 수야 있겠습니까? 대신 저는 자주 아들의 집에 찾아가 손주를 챙겨주고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줬죠. 아버지, 늘 감사해요. 저라도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면목이 없네요. 사람이 어떻게 늘 잘 살아가기만 할 수 있겠니?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았는지보다 어떻게 살아갈지란다. 계속 미래를 고민하고 지금을 헤쳐나가다 보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게야. 제게 고마워하던 아들은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와 술을 한잔한 날엔 무너지듯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꾹꾹 눌러왔던 힘듦이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요. 아버지는 어머니 없이 저희를 어떻게 키우셨어요? 저는요, 평소엔 그래도 견딜만한데 애가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면 저도 그냥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 그때 집사람을 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던 거 아닐까요? 그랬으면 지금 집사람이 정신을 차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자꾸 후회가 돼요. 아니다. 넌 최선을 다했어. 사돈 어른들마저 포기했던 애밀, 넌 끝까지 붙잡으려고 노력했잖아. 그리고 나라고 웬들 미련이 안 남겠니? 내가 아무리 며느리라고 한들 진짜 자식으로 생각했다면 몽둥이라도 들어서 끌고 와야 했던 거 아닌가. 널 따라가서 그곳을 한번 뒤집어 엎은 걸로 포기하지 말고 몇 번이고 찾아가서 들어눕기라도 해야 했던 건 아닌가 하는 미련이 철철 넘쳐흐른다. 하지만 이제와 그런 생각하면 무엇하니. 그저 애미가 그곳에서 더 큰 피해 보고 있지 말기만을 바라주자꾸나. 그런 아들을 위로하며 제 마음 또한 함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아들과 제 마음도 조금이나마 무뎌지는 순간이 오더군요. 하지만 이놈의 인생은 우릴 또 가만 놔두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어차피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졌어요.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요즘 자꾸 너무 피곤하고 황달 증세도 있어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저 강경변증이래요.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라네요. 너무 많은 마음고생을 한 탓이었을까요? 건강에 이상을 느껴 검사를 받은 아들은 결국 간경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발견됐을 때 꽤 진행이 됐던 상태여서인지 그 뒤 아들의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어 갔어요. 그 결과 아들은 간경화 판정을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더는 간이식밖에 답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됐죠. 게다가 일상생활의 어려움까지 느끼게 된 아들은 직장을 휴직하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아버지한텐 절대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건강관리 잘 못해서 이렇게 또 불효를 저지르게 되네요. 불효인 걸 알면 얼른 나와서 일어날 생각이나 해라. 그리고 피해는 무슨, 내가 내 손주 봐주는 일이 뭐가 피해냐. 어차피 나도 요즘 허리가 아파서 청소일 그만두고 슬슬 다른 일을 알아볼까 생각하던 차였다. 저는 아들을 간호하고 당시 중학교 1학년이 된 손주를 아들 대신 돌봐주려 다니던 청소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곤 한동안 아들의 집에 들어가 손주를 돌보며 아들의 병원을 오가곤 했죠. 선생님, 이렇게 무작정 순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우리 아들 큰일 나면 어쩝니까? 요새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70대에도 간 기증을 하는 사람이 있다던데 전 아직 60대 후반도 안 됐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을 좀 일찍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간을 아들한테 줄 수는 없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아들의 상태는 갈수록 나빠졌어요. 이대로 간 공여자가 나타나길 기다리기만 하다간 자칫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나이 때문에 걱정하긴 했지만 전 다행히 간 공여 적합 여부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어요. 저는 지방간과 다른 건강 문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결심만 하면 간도 떼어주고 신장도 주고 한다는데 왜 난 이렇게 쓸모없는 부모인 거니? 미안하다, 석주야. 아니에요, 아버지. 애초에 아버지께 검사를 받게 하는 것조차 너무 죄책감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리고 너무 조급해 마세요. 아무리 대기 순서가 돌아오기 힘들어도 누군간 순서가 돌아오겠죠. 그게 저희지 말란 법도 없고요. 나이 든 제게 간을 공여받기 미안해했던 아들은 오히려 다행이라며 웃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 저는 더욱 마음이 찢어졌어요. 저렇게 속 깊고 착한 애에게 대체 하늘은 왜 이런 시련을 계속 내려주나 싶어서요. 결국 전 고민 끝에 어렵사리 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해본 연락이었지만 그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사정을 들은 딸은 아들을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릴 비웃더라고요. 와, 오빠 간 고장났어? 나한테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훈술 두더니 그거 벌 받은 거야, 아빠. 넌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 네 오빠가 너한테 모질어지기까지 너를 얼마나 걱정하고 위했니? 아니다, 아니야. 그래, 신혜야. 네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그리고 그동안 너와 연락하지 않고 지냈던 그 시간들도 이 애비가 다 사과하마. 앞으로 네가 해달라는 거 뭐든 다 해주마. 대신 네 오빠가 널 위해 줬던 것들, 이 애비가 널 위해 흘렸던 눈물들,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떠올려서 네 오빠한테 자비를 베풀어다오. 내가 간이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야. 그냥 고민이라도 한 번만 해달라는 거다. 화가 났지만 저는 꾹 참고 딸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딸의 말에 저는 크게 절망하고 말았죠. 싫은데? 아빠, 억만금을 준다고 한들 건강이랑은 못 바꾸는 거라잖아. 그러다 수술해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줘. 그리고 난 애초에 내 몸에 흠 남는 것도 싫어. 미안하지만 딴 데 가서 알아봐. 아, 그 잘난 새언니한테 간 좀 달라고 하면 되겠네. 아, 맞다. 그 언니 종교에 미쳐서 이혼하고 집 나갔다고 했지? 그렇게 새언니 하더니 다들 꼴 좋네. 이거사, 넌 정말 마음에 악마라도 깃든 게냐? 어떻게 네 오빠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런 조롱을 할 수가 있어? 거절은 할 수 있어도 그런 천벌받을 말은 하면 안 되지. 오냐, 알겠다. 네가 가족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으니 나도 더 이상 기대 안 하마. 넌 오늘부터 내 딸도 아니야. 신락 같은 희망으로 건 전화건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운 마음에 저는 결국 딸에게 완전한 절연까지 선언했죠. 하지만 그렇게 딸에게 울분을 퍼부은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들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만 갔고 언제 아들에게 간 공여 순서가 돌아올진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삶을 잘못 살아왔습니까? 대체 제가 인생을 어떻게 더 열심히, 더 선하게 살아야 했나요? 왜 저도 아닌 제 아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전 살면서 힘든 와중에 조금씩 후원도 하고 기부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잘 키우려 정말 앞만 보고 살았어요. 그래도 제가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아들을 위해 믿지도 않는 신이란 신은 다 찾아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질렀는지도 알 수 없는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었고 차라리 대신 절 데려가라는 애원까지 속삭였죠. 하지만 아들은 그런 저와 다르게 자신의 마지막을 받아들이는 것 같더군요. 아들은 힘없이 제 손을 잡으며 손주를 제게 부탁했어요. 아버지, 만약에요. 아주 만약에 제가 잘못된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홍원이 좀 잘 부탁드려요. 우리 아들 일찍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불쌍한 아이잖아요. 왜 곧 떠날 사람처럼 굴어. 네 아들은 네가 직접 돌봐라. 분명 너에게도 늦지 않게 순서가 돌아올 거야. 난 믿는데 넌 왜 네가 살 거라고 믿지 않는 거야?
병원에 와서 너만 보면 우는 내 손주를 그렇게 무책임하게 두고 떠날 생각은 절대 말거라. 그럼요. 제가 무책임해지면 안 되죠. 그냥 만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은 울며 현실을 부정하는 제 앞에서 쓰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눈물로 지새던 날이 반복됐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전 손주를 학교에 보내고 아들의 병실에 머물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제 아들을 부르더군요. 그 사람의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순간 아들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실 문을 돌아봤어요. 여보, 홍원이 엄마.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와 아들은 눈물을 후두둑 떨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망설이면서도 천천히 다가오던 그 사람은 바로 6년 전 아들을 떠났던 며느리였거든요. 못 본 사이 많이 야윈 며느리에게 저 또한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곤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애미냐? 네가 여긴 어떻게? 아버님, 저 그동안 많이 원망하셨죠? 이렇게 염치 없이 불쑥 나타나서 죄송해요. 근데 애 아빠가 위중하다는 말을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저 아까 전에 부모님께 이 사람이 많이 아프다는 얘기 전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한테 간을 기증해 줄 사람이 없다기에 이 사람 살리려고 달려온 거예요. 뭐라고? 네가 우리 아들을 살리겠다고? 네, 아버님. 이걸로 과거에 제가 남편한테 지은 죄가 없어지진 않겠지만요. 여보, 간 기증 그거 내가 해줄게.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줘서 그게 큰 병이 되어버린 거야. 정말 미안해. 갑자기 나타난 귀인의 존재에 아들도 저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느린 저를 지나쳐 아들에게 다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오열했죠. 손주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돈들은 저희 아들의 소식을 듣고 얼마 전엔 문병까지 와주셨어요. 들어보니 며느린 그 사돈 어른들께 아들의 소식을 막 전해 듣고 달려온 거더라고요. 우린 너무 놀라고 얼떨떨한 마음에 그런 며느리를 어쩔 줄 모르고 지켜만 봤습니다. 그리고 겨우 눈물을 그친 며느린 그동안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괜찮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 그동안 사돈 어른들과 연락을 하고 지냈던 거야? 아니요. 그동안 용기를 못 내다가 오늘 처음으로 연락을 드렸던 거예요. 사실 저 작년에 그 불법 종교단체에서 겨우 빠져나왔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그곳이 정상적인 곳이 아님을 진즉 깨닫고 뛰쳐나왔어야 했는데 저를 말리던 가족들 말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뭐에 홀렸는지 제가 눈이 크게 멀었었어요. 그걸 전 모든 걸 다 잃고 너무 늦게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럼 이젠 정말 정신을 차린 게냐? 네. 그리고 저 뼈저리게 후회했어요. 저요. 거기에 몸담고 있으면서 저 같은 사람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요. 제 남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0번이고 100번이고 찾아오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심지어 부모까지 포기했는데 며느리 찾겠다고 아들 따라서 뒤집어 엎으러까지 오는 시아버진 아버님이 유일했고요. 저는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가족을 제 손으로 버린 거잖아요. 제 아들까지요. 그걸 너무 늦게서야 깨닫고 정말 매일을 괴롭게 살았어요. 며느리는 정신이 퍼뜩 든 뒤 정말 힘겹게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죄책감에 사돈댁도 저희에게도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자신이 그곳에 갖다 바쳤던 돈을 조금이라도 아들에게 갚기 위해 한 공장에서 일하며 외롭게 돈을 모으고 살았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후회만 하며 살다 보니까 평소 몸이 약하시던 엄마가 너무 걱정됐어요. 혹시나
저 때문에 충격받고 건강이 더 악화되시진 않았을까 싶어서요. 게다가 우리 아들도 너무 보고 싶어서 전 친정하고 아들 주위를 멀리서 맴돌았던 거예요. 그러다 진짜 큰맘 먹고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부모님께 연락해 본 게 오늘 아침이에요. 근데 다행히 엄만 건강하셨지만 저희 애 아빠가 위중한 상황이란 말을 듣고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물어서 여기로 달려왔던 거예요. 며느린 후회 가득했던 자신의 지난 날을 반성한다며 그쳤던 눈물을 다시금 터뜨렸습니다. 며느리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와 아들의 얼굴에도 눈물이 함께 흐르고 있었죠. 며느린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며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여보, 집안 거덜내고 당신도 우리 아들도 버리고 떠난 날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평생 앞에 나타나지 말라면 멀리서 당신하고 우리 아들을 지켜만 보면서 살게. 근데 내가는 받아줘. 후회로 점철된 내 인생에서 당신이 사라지기까지 한다면 난 정말 살아갈 수가 없어. 제발 이렇게라도 과거의 내 죗값을 갚게 해줘. 그렇게 당신이 살아나면 그 이후로 내가 잃게 한 돈들 차근차근 벌어서 다 갚을게. 제발 살아줘. 물론 내가 당신을 원망한 적도 있었어. 그런데 그런 이상한 곳에 빠진 이유마저 나랑 아들을 위해서라는 당신을 어떻게 끝까지 미워만 할 수 있었겠어. 비록 그땐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 당신을 놓아줬지만 난 언젠간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진실에 꼭 눈을 뜰 거라고 믿고 있었어. 아무리 잘못된 길에 들어선다고 한들 당신은 반드시 옳은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선하고 현명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정신 차리고 돌아와줘서, 그래서 나한테 용서를 빌어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너무 보고 싶었어. 착한 아들은 왜 돌아왔냐는 원망 한마디 없이 며느리를 끌어안아줬습니다. 며느린 그런 아들에게 더욱 목이 메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리고 이내 아들의 품에서 벗어난 며느린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고 또 한 번 용서를 빌었어요. 아버님, 제가 많이 미우셨죠? 아버님 절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젠 정말 그런 그릇된 길로 들어서지 않을 거예요. 용서 못 해주신다고 한들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제 진심만은 알아주세요. 알겠다. 내 아들이 용서한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니? 심지어 내 아들을 살려주려고 달려와준 너에게 내가 어떻게 원망의 말을 하겠어? 오히려 난 너한테 너무 감사해서 말을 못 잇겠구나. 애미야, 내 아들의 건강 문제를 떠나서 너무 늦지 않게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6년 전에 부모로서 널 더 강하게 붙잡아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는 며느리를 어떻게 그 이상 원망할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 망설임 하나 없이 달려와준 며느리에게 어떻게 고맙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날 며느린 학교가 끝난 후 병원으로 온 손주에게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오랜 시간 엄마를 그리워했던 손주는 그런 자신의 엄마를 부둥켜 안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죠. 정말 돌아오신 거죠? 이젠 저랑 우리 아빠 안 떠나는 거죠? 그거면 됐어요,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단 하루라도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이젠 제발 제 곁을 떠나지 마세요. 그래, 그럴게. 미안하다, 우리 아들. 엄마 이젠 어디도 가지 않고 평생 우리 아들 옆에 있을게. 그렇게 며느린 무려 6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가족들의 진심을 깨달은 며느린 그 불법 종교단체에서 눈을 뜰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그 뒤 며느리가 아들에게 간을 기증해주는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우선 아들이 며느리의 간을 받길 망설였거든요. 당신 마음은 너무 고마워. 그런데 어떻게 나 살자고
당신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어? 내가 없으면 우리 아들은 앞으로 당신이 돌봐줘야 하잖아. 난 애초부터 아버지 것도 그럴 생각도 없었겠지만 동생 것도 받을 생각이 없었어. 아니야, 여보.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당신부터 살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요새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평생 관리만 잘하면 우리 둘 다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제발 나한테, 당신한테 평생 과거의 잘못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 가족들을 정말 위한다면 당신 용기를 내줘. 하지만 며느리와 며느리의 결정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돈 어른들까지 설득에 열을 올려주신 덕분에 아들은 간 이식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부모로서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난관은 계속해서 우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두 아이는 법적으로 이혼한 사이였기에 비혈연 관계 생체 장기 기증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며느린 더욱 복잡한 검사 절차를 밟아야 했고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도 받아야 했죠. 금전적 보상이나 외부 압력 같은 불순한 동기 없이 기증 동기가 순수함을 검증받아야 했으니까요. 그 외에도 법적 서류 검사 등 비혈연 관계에서의 생체 장기 기증은 혈연 관계일 때보다 더 긴 시간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며느린 혈액형 등 검사 결과도 적합 판정을 받고 수많은 난관도 통과해줬어요. 그렇게 두 아이는 수술을 받게 됐고 회복 과정을 거쳐 무사히 건강을 되찾았죠. 아버님, 다시 한번 절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저 앞으로는 절대 사고치지 않고 아버님과 제 남편에게 모든 걸 갚아나가면서 살게요. 며느린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아들과 손주가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인신고를 마친 뒤 새 직장도 구하며 이젠 정말 가족만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말했죠. 게다가 며느린 우리에게 평생 죗값을 갚으며 살겠다고 했지만 아들과 전 며느리가 그 죗값을 다 갚았다고, 아니 갚고도 남았다고 말해줬어요. 넌 우리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지 않았니?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고 한들 그게 목숨값에 비할 수 있겠니? 넌 이미 다 갚았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죄책감을 내려놓고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서만 잘 살아주려무나. 며느리가 돌아옴으로 인해 저 또한 한결 걱정을 덜고 아들의 삶을 지켜보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근심을 내려놓고 웃음을 되찾은 아들과 행복해 마지 않던 손주의 얼굴을 보니 그제야 제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죠. 그렇게 다시 평온한 삶을 살아가던 와중 올해 초 명절엔 저희 집에 잠시 소동이 일기도 했어요. 그건 바로 제가 절연을 선언했던 딸이 저희 집에 찾아왔던 거죠. 아빠, 아직 비밀번호 안 바꿨네? 내 생일이랑 오빠 생일이 섞인 집 비밀번호 말이야. 역시 아빠도 내 집 날 그리워했던 거지? 오빠, 새언니도 있네? 오빠 다시 건강해진 거야? 새언니 다시 우리 오빠랑 합친 거예요? 그래, 네 새언니가 다시 돌아와서 네 오빠한테 간 기증도 해주고 과거도 충분히 반성했다. 그리고 집 비밀번호는 내가 귀찮아서 안 바꿨던 거지? 너 찾아오라고 안 바꾼 게 아니야. 너 갑자기 여기 무슨 일이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목숨이 위태로 네 오빠를 두고 복귀는커녕 조롱까지 한 널 난 더 이상 딸로 생각 안 한다고. 에이 아빠, 아직도 나한테 화났어? 내가 잘못했어. 아빠, 나 사실 갈 곳이 없고 너무 힘든 상황이야. 그때 생각나는 게 가족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나 이렇게 찾아온 거야. 아빠, 보니까 오빠도 이제 건강해졌는데 나한테 그만 화풀면 안 돼? 나 이제 진짜 사고 안 치고 착하게 살게. 새언니한테도 고분고분하게 굴게. 새언니도 용서해줬다며. 그러니까 나도 한 번만 봐주라. 가족 모두가 자신을 싸늘하게 바라보자 딸은 진땀을 빼더군요.
딸은 과거 자신이 아쉬울 때만 불쌍한 척을 하던 것처럼 그날도 비굴한 표정으로 용서를 빌더라고요. 그리곤 동정심을 얻으려 자신이 힘들어진 사정을 말하는데 그 사정이라는 게 참 기가 막혔어요. 한심하게도 딸은 웬일로 2년 넘게 몸을 담고 있던 회사의 유부남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네요. 그러니까 그놈이 자기 본처와 제 딸과 두 집 살림을 했던 거죠. 원래 씀씀이도 해프고 도덕관념도 없던 딸은 그놈 명의 전셋집에서 그놈 돈으로 사치를 하며 방탕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 나쁜 자식, 나한텐 하늘의 별이라도 다 따다 준다더니 자기 마누라한테 들통나니까 완전 빠르게 태세 전환하더라. 그놈 마누라가 회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바람에 나도 그놈도 회사에서 개망신 당하고 잘렸거든. 게다가 그 여자가 나한테 위자료 소송까지 걸어서 위자료도 줘야 됐는데 그 와중에 그놈은 자기 마누라한테 싹싹 빌어서 이혼을 면한 거야. 그리고 날 뻥 차버리면 산다는 말이 아무리 노는 게 좋아도 가족이 최고지. 내가 너 같은 애한테 진짜 인생을 걸었겠냐는 거더라. 그렇게 딸은 회사도 잘리고 그놈의 집에서도 당연히 쫓겨나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던 돈은 위자료로 전부 뜯긴 채로요. 그렇게 외롭게 지내다 보니 그제서야 딸은 가족의 품이 그리웠다네요. 아빠, 오빠, 그놈 마누라도 그놈이 잘못을 하긴 했지만 용서를 비니까 받아줬잖아. 그걸 보니까 역시 가족이 최고다 싶더라. 두 사람 세원이도 다시 받아줬다며. 나 진짜 반성하고 있으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어? 고시원에서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나도 가족의 소중함을 크게 느꼈다니까. 아, 맛있는 전 냄새. 새언니, 나 이거 전 좀 먹을게요. 아, 배고파. 감히 조상님 음식에 어디다 손을 대? 네 새언니랑 네 오빠가 아침부터 힘들게 만든 음식에 네가 뭔데 손을 갖다 대냔 말이야. 아빠. 딸은 사과를 했으니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태연하게 음식에 손을 대며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에게 크게 호통을 쳤어요. 그리곤 당황해하는 딸에게 일침을 가하며 집에서 쫓아내버렸죠. 제발 네가 나와 인연을 끊었어도 어디선가 사람 구실을 하고 살고 있길 간절히 바랬다. 그런데 넌 사람 구실은커녕 한층 더 사람이 되길 포기만 한 것 같구나. 네 새언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려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넌 뭐야? 남의 가정까지 망치려 해놓고 다 잃고 그제야 가족이 아쉬워지니까 은근슬쩍 반성하는 척만 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 아빠, 난 진심이야. 웃기지 말어. 내 터는 안 속는다. 너랑 네 새언닌 애초에 비교가 안 돼. 잘못을 한 죄질도 다를 뿐더러 넌 애초에 반성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어. 게다가 네 오빠 목숨을 가지고 조롱질까지 한 널 내가 용서할 줄 알았니? 난 내가 한 말을 번복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당장 나가거라. 아쉬울 때만 가족을 찾는 네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족을 아낄 줄 아는 사람만이 가족이 될 자격이 있는 거야. 넌 가족으로서 실격이야. 나가. 아무리 불쌍한 척을 해본다고 한들 더 이상 딸에게 마음이 약해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손주까지 말이죠. 결국 딸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쫓겨나야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니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역시나 그때 딸의 후회가 진심이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딸은 늘 자신이 필요할 때만 잠시 납작 엎드릴 줄 알지 머지않아 순식간에 태도가 돌변하는 아이였으니까요. 자식을 그렇게 키운 당사자인 제가 가장 큰 죄인이긴 하지만 그 피해가 아들과 며느리에게까지 더 이상 가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영원히 딸을 내친 거예요. 며느리와 딸은 똑같이 가족에게 잘못을 했지만 그 둘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딸은 여러 번의 잘못을 죄책감도 없이 반복했고 며느리의 잘못은 단 한 번뿐이었어요. 또한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남의 가정까지 깨 부숴버릴 뻔했던 제 딸과 달리 며느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오랜 시간 진심으로 뉘우치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 두 아이의 후회와 사과는 마지막까지 그 모양새가 달랐기에 그 결과도 달랐던 거예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용서를 구한 후 가족의 곁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딸이 아닌 제 며느리처럼 진심 어린 후회와 달라지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어야 가능한 일임을 사연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반대로 말하자면 저희 며느리처럼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변할 의지를 갖춘 사람은 한 번은 기꺼이 세상이 먼저 손을 내밀어준다는 말도 함께 말이죠. 저는 앞으로 아들의 목숨을 살려준 며느리를 다시 한번 시아버지로서 딸처럼 아끼는 마음으로 또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부디 착한 저희 아들과 며느리에게 간 이식으로 인한 부작용만 생기지 않길 한 번씩 바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